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제1장의 안전관리 제도 중에 제1절 안전관리의 개요 부분입니다. 개념하고 또 인간의 동기부여 이론 같은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소개가 됩니다. 제1절은 그렇기 때문에 행정학적인 요소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안전관리이다 보니 안전관리 쪽에 관련된 형태로 문제가 지금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기존에 나오던 문제들도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2021년, 2022년도를 지나가면서 약간 좀 특이한 이론들도 좀 다른 이론들도 거기에 기출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제가 지적을 해드리면 이런 부분이 이렇게도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제1절은 안전관리의 개요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서론이죠. 이제 안전관리가 이런 거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내용입니다. 제 교재는 그 제1절 안전관리의 개요 밑에 보면 01번이라고 해서 안전관리의 개념 이렇게 되어 있죠. 제 거 교재는 제가 강의를 할 때 페이지를 제가 잘 말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이제 내용이나 법령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이제 발전해가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 이제 페이지를 이렇게 말을 해놓으면 나중에 제가 추록을 내거나 이랬을 때 페이지가 바뀌어가지고 나중에 강의를 듣는 분들이 페이지가 안 맞는데요, 뭐 이런 말씀들도 하셔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거기 보면 01 안전관리의 개념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제가 테마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그 테마 번호로 제가 지적을 해드리면 그 테마 번호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1장 제1절 안전관리의 개요의 1번 테마 이렇게 되면 그게 안전관리의 개념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은 안전관리의 개념인데요. 말 그대로 이제 안전관리는 이런 거야, 혹은 안전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이제 기초 개념입니다. 이 부분에도 뭐 일부러 찾는다면 기출문제는 있지만 이 부분에서는 그냥 가볍게 개념을 이런 것을 뭐 안전이라고 하는구나, 혹은 안전관리라고 하는구나 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법적인 개념을 제가 먼저 썼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4호를 보게 되면 안전관리라고 하는 것의 개념이 지적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법령상의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안전관리의 개념을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안전관리라고 하는 것도 각각의 전문 분야에 따라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뭐 시중에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런 안전관리는 산업안전관리라고 하는 부분이죠. 산업 관련 분야만 전문적으로 이렇게 체크를 따로 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식품이나 이제 이런 쪽의 안전관리, 그리고 최근에 또 많이 또 교재가 나오거나 그런 경우들은 아동에 대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아동 교육 과정에서 사고가 나고 이렇기 때문에 안전관리에 대한 그런 전문 분야들이 이렇게 세분화되고 있어요. 근데 이번 시간에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신 안전관리론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론입니다. 물론 뭐 약간 깊이가 있는 것들도 여러 개 들어가지만 전체적으로 각 부분을 걸쳐가면서 개괄적으로 보시는 내용들이 여기에 소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랬을 때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안전관리라고 하는 것의 개념을 정의해 놓은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사고로부터 우리 자신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까지를 좀 안전하게 확보해 보고자 하는 활동들을 우리는 안전관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날 이제 위험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닥칩니다.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산업적인 부분이나 혹은 식품과 관련된 부분이나 혹은 그 이외에 우리들의 아이들에 대한 문제와 같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안전이 확보돼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그런 것들을 그냥 통칭해서 법률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심적인 부분은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줄을 친다면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이라고 하는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안전에 대한 다양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사전적인 개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명한 교수님들이 주장했던 그런 안전의 개념이나 안전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많이 소개됐던 영영사전, 웹스터 사전이 있죠. 그 웹스터 영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안전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번역이 된 내용입니다. 상해, 손실, 손해 또는 위험에 노출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를 말한다. 결과적으로 내가 위험하거나 손해가 나거나 손실이 발생되는 것으로부터 좀 자유롭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안전이다. 이렇게 웹스터 사전에는 정의가 되어 있고 이와 같은 자유를 위한 보관, 보호, 방호, 잠금장치, 질병의 방지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모두를 안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안전하고 그다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보시다시피 이제 정의 내릴 때 이렇게 단어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상당히 좀 다가오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다음 하이니히라고 하는 교수님이 안전을 정의했습니다. 이게 이제 독일 학자인데요. 안전이란 사고 예방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죠? 사고를 미연에 막는 것을 우리는 안전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사고 예방은 물리적 환경과 인간 및 기계의 관계를 통제하는 과학인 동시에 기술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학과 기술의 체계를 안전하게 적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고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기계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 둘을 적절히 통제하고 또 그 주변 환경들에 대해서 통제를 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것 자체가 뭐 과학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과학과 동시에 기술 관련 부분이 안에 들어있어서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 체계, 즉 체계적인 적용을 통해서 우리가 앞에 보셨던 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안전이라고 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하버드 대학의 로렌스 교수가 말하고 있는 안전의 개념이죠. 허용 한도를 넘지 않는 위험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허용 한도를 넘지 않는 위험이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전혀 위험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겠죠. 어디선가 어디엔가 위험 요소는 도사리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이 전혀 없을 수는 없고 우리가 이제 위험을 어느 정도로 허용하면서 살아갈 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허용 한도를 넘지 않는 정도의 위험을 우리는 안전이다 이렇게 이 교수님은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게 오히려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이제 길 가다가도 간판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어딘가에서 뭐가 날라와서 맞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런 경우들도 다반사입니다. 그죠? 더더군다나 뭐 태풍이나 뭐 비바람이 친다거나 이런 폭설이 내린다거나 이런 경우들은 그런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위험 요소가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허용 한도를 넘지 않는 위험이라는 말이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고 안전이 위험이 없는 것과 같지 않음을 우리가 보여주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허용 한도를 넘지 않는 위험이 안전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실은 상당히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문장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미국 국방성에서 말하고 있는 안전입니다. 사망, 상해, 직업병, 장비나 자산의 손상이나 손실 혹은 환경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상태가 없는 것을 안전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이건 앞에 보셨던 것처럼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해서 뭔가 깨지고 다치고 이런 손상이 발생되지 않는 상태를 안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그다지 큰 차이가 없는 그런 부분이죠. 그 다음 다섯 번째 보크호프라고 하는 교수님 주장입니다. 안전사고의 시간성과 에너지의 사고 관련성을 주장한 학자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시간적인 문제 혹은 에너지와 관련된 문제를 여기에 적용을 한 거죠. 안전과학은 인간의 에너지 시스템의 주체인 인간의 외적 조건인 위치, 인간 사람들이 어디에 존재하는가, 장소적인 거, 위치, 그리고 전기 에너지, 화학 등의 여러 가지 시스템과 연관된 인간의 행동 과학이며 안전을 위하여 과학적으로 통제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버크호프라고 하는 이 교수님은 그냥 인간이 그냥 독자적으로 존재해가지고 인간이 안 다치고 물건이 깨지지 않는 이 정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어디에 존재하는가, 그리고 그 존재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에너지, 전기 에너지나 화학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어떻게 움직여서 인간의 행동을 어떻게 통제하는가, 과학적으로 통제하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 전체적인 어떤 시스템 혹은 메커니즘을 이제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다음 하베이 교수의 이 안전관리 이론인데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3, 2 조치가 균형을 이루어서 안전관리가 적용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 교수님의 주장을 가만히 보면 3E도 있고 4E도 있고 3S, 4S라고 하는 형태로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을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최근에 기출문제가 사실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외우셔야 될 겁니다. 이 개념은 좀 봐두셔야 될 거예요. 3E를 보시면 엔지니어링이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기술이라고 우리가 이제 번역을 일반적으로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에듀케이션입니다. 교육이고, 그 다음에 이제 enforcement라고 하는 이제 강제 혹은 규제 혹은 통제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건 결과적으로 누군가가 무엇을 감독하고 규제하고 통제하고 지배하는 이런 필요성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렇죠? 뉘앙스가 이제 이런 단어들이죠. 그래서 두 문자를 따가지고 3E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요. 거기에 4E가 되면 environment라고 해서 환경이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술, 교육, 그 다음에 이제 규제, 환경 이렇게 해서 이제 4E가 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순서죠, 사실은. 그 다음 3S, 4S가 있는데요. 3S를 보시게 되면 simplification이라고 해서 단순화가 있습니다. 심플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단순이라고 하는 단순화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 standardization이라고 해서 표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탠다드라고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하죠. 표준, 그죠? 거기서 오는 거. 그 다음 specification이라고 해서 specific이라고 하는 전문이라고 하는 형태로 전문화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4이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synthesization 하는 총합화라고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걸 이제 4E라고 이걸 다 합쳐서 이제 영어식 두 문자로 S가 이제 4개가 있기 때문에 혹은 3개가 있기 때문에 3S 혹은 4S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뒤에 하베이 교수 또 나오면 또 한번 정리를 하는데, 여기서 일단 기출문제가 비슷한 게 지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나온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알고 계셔야 될 겁니다. 안전관리와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이제 법적인 개념이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일단 숙지가 돼야 됩니다. 조금 이따 이제 재난면 안전관리기본법도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또 보시겠지만 일단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1번 테마 여기 개념 봤고요. 이번엔 2번 테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테마는 뭐 1절이 2개 테마로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건데, 이거는 이제 행정학적인 부분의 내용이 이쪽으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에 있어서 인간과 동기부여 이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욕구의 개념도 있고 또 동기부여 이론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 이론들로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어떤 이론들이 존재하는가, 그래서 어떤 주장자가 어떤 이론을 주장했다, 짝짓는 문제 있죠. 그 문제가 여기서는 기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그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제목 밑에다가 2010년 국가직 9급 시험 문제라고 표시를 제가 잠깐 해놨습니다. 이렇게 이제 통째로 표시된 것들은 여기서 전체 문제가 이렇게 전체를 포괄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기출문제 표시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나올 때 제가 지적을 잠깐씩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동기부여 이론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게 이제 조직사회 혹은 직장 혹은 산업 현장 이렇게 표현했을 때 동기부여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일할 맛이 나게 하는 그런 이론이죠. 인간은 왜 일할 맛이 나게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냥 쉽게 표현하면 그런 형태입니다. 이제 다르게 또 표현하면 이제 일할 수 있게끔 사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 혹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보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게 위해서는
뭐뭐 맛이 난다. 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이제 사기가 돋궈진다.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그거를 이제 좀 다르게 표현하면 욕구 이렇게 보는 거죠. 욕구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마음속에 사람을 활성화시키고 또 행동을 뭔가를 하게 하는 요인을 우리가 욕구라고 합니다. 뭔가 욕구가 있으면 그것을 채우기 위해 사람을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식욕이라고 하죠. 뭔가를 먹고 싶으면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하늘에서 뚝 먹을 게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먹으러 가셔야 돼요. 그죠? 식당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내가 손수 만들어 먹거나 뭔가 그러려면 움직여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몸을 움직여서 거기에 뭔가에 맞게끔 행동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욕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게 하는 원인이 뭐냐? 그게 욕구이다.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산업 현장이라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이제 하다못해 가정이라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배우시고 계시는 게 배움터라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공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고자 할 때 그 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에다가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그 요인을 우리는 욕구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이제 행정학적으로 동기부여 이론이라고 하는 형태의 고상한 말로 이걸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동기부여 이론이라고 하는 그럼 이건 도대체 뭐냐? 실제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 안에서는 각가지 여러 형태의 구성원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성원들이 하는 행동 자체가 되도록이면 바람직하게 행동을 하게 하고 조직이 가지고 있는 목표에 알맞게끔 그 행동들을 유도해 나가는 그런 하나의 과정을 실제로 동기부여라고 하고 동기부여 이론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가정은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가정생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 문제는 그걸 뺀 나머지 조직들은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목표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더더군다나 하나의 사업장에 목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뭐 올해는 매출액이 얼마 해야 된다. 뭐 이윤 창출을 얼마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각 사업장의 모토로 삼는다거나 이래 가지고 목표를 설정합니다. 이 문제는 그 목표만 설정하면 땡이 되는 게 아니죠. 그 목표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움직이게 해야 돼요. 그죠? 힘을 줘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걸 욕구를 일으키게 해야 됩니다. 이런 그 과정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동기부여 이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그걸 사람들을 그렇게 움직이게 할까라고 하는 것을 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동기부여 이론은 두 가지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내용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과정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 표가 둘로 나눠져 있죠. 이제 그 종류, 주장자하고 주장의 제목을 이렇게 둘로 나눠놨어요. 하나는 내용 이론으로, 하나는 과정 이론으로. 내용 이론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동기부여 존재 이론 혹은 욕구 이론이라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냥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건 뭐냐? 사람이 어떤 특정한 욕구, 뭐 식욕이면 식욕, 뭐 성욕이면 성욕, 아니면 물욕이면 물욕, 뭐 이런 형태로 뭐 돈에 대한 욕구면 돈에 대한 욕구와 같은 이런 특정한 욕구가 동기부여를 일으킨다라고 보는 이론이에요. 이 특정한 뭔가가 일할 맛이 나게 하고 뭔가를 움직이게 하고 하는 이런 뭔가가 있다. 특정한 욕구가 그 동기를 유발시킨다라고 보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사람들이 뭔가를 욕구를 향해서 움직이려고 할 때 어떤 것들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지, 그죠?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런 동기를 형성하고 그 행동으로 나아가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과정 이론이라고 하는 걸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인간의 어떤 특정한 욕구가 있죠.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특정한 욕구가 직접적으로 일을 하게 한다거나 혹은 뭔가를 먹게 한다거나 하는 이런 형태의 동기부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욕구와는 별도의 다른 어떤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동기부여가 나타나는 과정이 따로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구 말고 직접적인 어떤 동기부여를 일으키는 어떤 특정한 욕구 말고 별도의 다른 환경적인 요소나 아니면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이 요소들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과정 이론은 말 그대로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그런 욕구가 어떻게 움직여지느냐 이걸 보려고 하는 거고, 내용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욕구에 의해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데 동기부여가 주어지는데 그 특정한 욕구가 뭐냐 이걸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내용 이론이라고 하고 하나는 과정 이론이라고
두 개를 나누어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과정 이론 같은 이런 경우들은 이제 어떤 특정한 욕구 아니고도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일단 스타트가 설정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상호작용을 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환경인 거죠. 내가 뭔가를 일하려고 했을 때 환경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서로 간에 작용을 했더니 내가 일을 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그 과정을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과정 이론인 것이죠. 근데 실제로 이때까지 이 안전관리론의 기출문제를 보면 과정 이론에서는 거의 시험 문제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공부할 때는 과정 이론에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이러이러한 주장을 했다. 이거는 가볍게 보시면 돼요. 대신 내용 이론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가 지금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내용 이론은 정확하게 암기가 돼야 됩니다. 이건 내용 이론이야 라고 암기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정도 지금 여기 소개되는 정도는 굉장히 유명한 이론입니다. 행정학이나 아니면 뭐 경찰 행정학이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전문 파트에 있는 행정학들에 있어서 공통 부분이 사실 여기 소개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소개되는 정도는 굉장히 기본이다. 대신 뒤쪽에 나오는 데이비스 이론이나 혹은 레인의 이론 같은 이런 경우들은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최근에 이제 두각이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연속 출제가 되기도 하는 이런 양상을 지금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메슬러의 욕구 단계 이론입니다. 5단계 욕구 이론을 나타내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메슬러가 5단계 욕구 이론을 주장했다면 이제 알더퍼는 ERG 이론을 주장했어요. 5단계를 3단계로 줄여서 세 가지의 욕구로 줄여가지고 ERG 이론을 주장했습니다. ERG는 영어식 두 문자입니다. 조금 이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허즈버그의 이요인론입니다. 이거는 이제 위생 요인인지 동기부여 이론인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위생 요인 같은 경우에는 불만 요인이에요. 이렇게 요인들이 작용을 하면 일에 불만족하더라. 불만을 갖게 되더라. 또 동기부여 이론 혹은 만족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러이러하게 해줬더니 결과적으로 일할 맛이 나고 열심히 사람들이 일을 하더라.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걸 이제 양단 두 개로 나누는데 상호관계가 있냐? 상호관계가 없어.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이것도 시험 문제예요. 이런 형태로 조금 이따 보시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2022년 국가직 9급 같은 경우는 위생 요인과 동기 요인이라고 하는 이 요인 이론을 맥클랜드가 주장했다라 그래서 틀린 설문으로 처리가 된 적이 있어요. 허즈버그의 주장인데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와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하나 둘게요. 거기 보면 기출이라고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에서 한 칸 들어가서 표시가 돼 있죠. 이거는 동그라미 2번만 출제가 된 거야. 동그라미 그 항목 자체가 곧바로 직접적으로 지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2022년 국가직 9급 시험에는 1번 메슬러의 욕구 단계 이론, 2번 알더퍼의 ERG 이론, 그리고 허즈버그의 이 요인론, 그리고 4번의 맥그리거의 XY 이론 이런 경우들을 쭉 이렇게 주장자와 이론을 짝짓는 형태로 출제가 된 거예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출제가 된 것들을 정확하게 탁탁탁 지적을 해드리는 이런 형태입니다. 조금 이따 보면 이제 아예 전체가 앞쪽에 붙어 있는 것도 있어요. 이제 그건 조금 이따 밑에 있으니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맥그리거 XY 이론도 행정학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이론이죠. X 이론과 Y 이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다음 5번 맥클랜드죠. 맥클랜드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맥클러랜드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이게 이제 읽기도 해요. 이제 교수님들이 자기 마음이야, 그죠? 좀 이제 통상적으로 많이 쓰는 대로 이제 출제해주기도 하지만 자기의 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출제하시는 분들이 좀 이게 좀 다를 수도 있죠. 맥클랜드의 학습된 욕구 이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것도 번역하기 나름이에요. 성취 동기 이론 이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도 이 뒤에 제가 여러 개를 써놨어요. 이제 출제가 최근에는 성취 동기 이론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학습된 욕구 이론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면 맥클랜드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아지리스의 성숙 미성숙 이론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떨 때 성숙하다.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일을 이제 바람직하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이게 성숙한 게 바람직한 겁니다. 미성숙한 거는 아직 좀 모자란 거죠. 아직 좀 부족한 이런 부분이에요. 근데
인간이 점점 미성숙하게 되나요? 성숙하게 되나요? 물론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 이제 몸을 가누기 어렵고 이렇게 질병이 있고 하는 이런 경우들이 이제 다시 좀 힘들어지지만 그러지 않고 일반적으로 아이서부터 성장해가지고 성인이 될 때까지 성인이 돼서 이제 청장년층이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 이제 아직 미숙하거나 아직 미성숙하던 이런 단계에서 성숙한 단계로 가는 그런 부분이죠. 그냥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게 아지리스의 성숙 미성숙 이론입니다. 그리고 7번은 샤인의 복잡한 모형이에요. 복잡한 모형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복잡하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이거는 네 가지 인간관을 소개한 겁니다. 네 가지 인간관을 이제 각각의 발달 과정에 따라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샤인의 복잡한 인간관 모형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인간관 모델 이렇게 소개하기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요 뒤에 보면 이거 외에도 한 두세 개가 더 붙어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뭐 기출 문제가 이쪽에 이제 걸려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하죠. 자, 여기서 이제 동기부여 이론에서 가장 완전 생기초 그러면 매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이에요. 이게 이제 행정학에서는 이 동기부여 이론에서는 이게 가장 핵심적인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에요.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로 파급도 되고 비슷한 것들이 나오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됐습니다. 자, 매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은 5단계의 욕구가 순차적으로 이렇게 채워진다라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거기 보면 전제가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전제가 두 가지 있는데 이 전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1번, 인간의 욕구는 5단계로 돼 있다고 이론상 주장을 합니다. 인간의 욕구는 5개 단계로 돼 있다 이론적으로 주장하는데 어떤 단계냐? 제일 가장 초기적인 단계가 생리적 욕구예요. 먹고 자고 입고 싸고 그죠? 이거예요. 의식주 문제 그리고 놀고 뭐 이런 거 이게 이제 생리적 욕구입니다. 뭐 이게 생리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배고프면 먹고 그죠? 그리고 이제 추우면 이불을 덮고 그리고 또 밖에서 보호가 안 되면 집으로 들어가고 이런 거죠. 의식주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생리적 욕구이다. 그다음 안전의 욕구가 있어요. 이 안전의 욕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식주 문제가 꾸준히 해결이 되어서 내가 평안하게 살 수 있게끔 만드는 그죠? 다른 앞에 보셨던 것처럼 사망이나 질병이나 재산이 손실되는 이런 것으로부터 보호가 돼가지고 그나마 나의 생계가 꾸준히 유지가 되면서 쭉 살 수 있는 요게 안전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따 보시면 나타납니다. 그 다음 사회적 욕구라고도 하고 애정의 욕구라고도 합니다. 사회적 욕구라고 하는 거나 애정의 욕구는요 인간은 혼자 살아가지 못합니다. 즉 사회관계를 맺으면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게 되어 있는데 이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나의 어려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토로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 사람의 울고 웃는 그런 부분에 같이 일원이 되어 가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부분인데 바로 그것 자체가 욕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코로나가 있으면서 그 이전에 살았던 일상을 다 잃어버렸다가 요즘에 이제 다시 일상으로 조금씩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제일 처음에 아주 급하게 닥치고 아주 큰 위난으로 왔을 때에 사실은 이제 가장 먼저 했던 게 거리두기라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만나지 못하게 하고 대면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부분이었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인간관계가 조금 멀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날의 통신 문화나 이런 것들이 발달되면서 뭐 동영상으로도 보기도 하고 휴대전화로 이렇게 목소리도 들을 수도 있고 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밥 먹고 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이 문제는 그런 사회적인 욕구들 속에서 자신들이 인정받고 또 인정해주는 이런 삶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이제 사회적 욕구였던 것이죠. 그래서 서로 간의 애정을 표현해 볼 수 있는 이게 이제 애정의 욕구 혹은 사회적 욕구였어요. 즉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나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이런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욕구가 존경의 욕구 혹은 긍지에 대한 욕구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레벨이 돼요. 삶의 레벨이 됩니다. 뭐 공무원 조직이나 경찰 같으면 계급이 좀 되는 사람들이죠. 이러면 자신이 포상을 타기도 하지만 자신의 부하 직원들에게 포상이 탈 수 있는 뭐 추천도 좀 해주기도 하고 뭐 이런 또 권한도 내가 넘겨받기도 하고 또 부하 직원들에게 권한을 위임해주기도 하고 막 이런 형태로 이게 뭔가 활동을 하시되
내가 어느 정도 위치가 있어가지고 신망을 받기도 하고 존경을 받는 이런 형태의 입장이 되어지고 싶은 것을 존경의 욕구 혹은 긍지에 대한 욕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 5번째 단계가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뭐 이런 경우는 회사나 이런 조직 구조를 놓고 보면 이렇게 장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죠? 장자리로 가는 거. 그래서 뭐 이제 공무원 조직 같은 경우도 장자리가 있죠. 그리고 이제 회사 같은 경우도 전무나 대표 같은 이런 우두머리가 있어요. 이런 것들로 가셔가지고 어때요? 자신들을 데리고 있는 자신과 같이 일하고 있는 이 부하 직원들을 통솔을 하면서 자신이 뭔가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이런 욕구, 그러면서도 자아 실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을 나타내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마지막 단계의 욕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매슬러의 인간의 욕구 5단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표현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선순위가 5단계로 돼서 위로 올라가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생명 욕구부터 맨 위에 있는 자아 실현의 욕구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5단계로 구성이 되어진다라고 보는 게 전제입니다. 자, 이게 5단계로 돼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아랫 단계하고 윗 단계에서 점점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야 되는 건데 그냥 이렇게 막 건너뛰어서 막 갈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되냐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의심이 되죠. 그래서 전제 2번째가 나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보니까 기출문제 표시가 붙어 있어요. 2017년 국가직 9급 시험 문제에서 요 5단계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실제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슬로의 5단계 욕구 이론에서는 이 5단계를 기억하는 게 가장 기초이자 이게 전체예요. 그래서 기출문제 표시가 1번에 살짝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아예 벽에다 붙여놨어요. 이거는 전체를 다 보란 뜻이에요. 5단계에 대한 내용이 순서를 묻는 문제가 나오긴 했으나 전체가 필요하니까 다 봐주세요 라고 하는 의도로 약간 들어가게 되는 게 아니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2번 봅니다. 전제 2. 욕구의 반로가 순차적 상향적으로 나타나고 어느 한 단계의 욕구가 충족되어야 비로소 다음 단계의 욕구가 반로된다는 만족 혹은 진행 접근법을 전제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생존 욕구가 만족이 돼야 안전의 욕구로 나아갈 수 있고 안전의 욕구가 채워져야 사유적 욕구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상향식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 상향적 구조 이렇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생존 욕구가 아래에 있다면 안전의 욕구는 그 위에 있어야 되는 거고 생존 욕구가 채워져야만 안전의 욕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며 안전의 욕구 위에 사유적 욕구가 있는 것이고 안전의 욕구가 채워져야 생존 욕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 몇 단계씩 뛰어가지고 올라간다 여기는 그렇게 잘 말하지 않아요. 인간 중에 그런 특이한 인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인간은 이렇게 순차적으로 간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이 이론이 짜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 시험 문제는요. 매슬로의 5단계 욕구 이론 거기 맨 끝에 보면 5단계 욕구를 아래에 있는 생존 욕구부터 위쪽에 나와 있는 자아 실현의 욕구까지 5단계를 순차적으로 내용과 충족 조건에 따라서 쭉 위로 표시를 해 놓은 게 마지막 부분에 있을 겁니다. 여기 여기 나와 있는 매슬로의 5단계 욕구 이론 거기가 시험 문제는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기만 보시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어떻게 돼서 그렇게 짜여졌느냐라고 하는 발전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안전관리론에서는 대부분 교재들이 그 과정을 소개를 잘 하지 않고 결과론적인 부분만 소개를 하시는데 여기서는 이제 과정이나 특징을 저는 지적을 하고 가겠습니다. 자, 발전 과정 및 특징을 보시면 1번 어떤 욕구가 충족되고 나면 그 욕구의 강도는 점점 약해집니다. 그리고 일단 충족된 욕구는 동기 유발 요인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합니다. 이거는 당연한 것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무원 준비를 하기 위해서 플러스 알파로 이걸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생계 문제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해결을 하고 계시는 분이 돼요.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형제나 아니면 다른 분들의 도움에 의해서 이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공무원으로 임용이 돼서 임관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시는 분들도 있죠. 자, 예를 들면 후자의 입장을 놓고 보면요. 한 번도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아르바이트 해본 적도 없고 주변에 있는 그 부모나 아니면 형제 자매들의 도움에 의해서 나 이때까지 생계를 유지해 왔어요. 이런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방지 안전직이나 이런 여러 가지 직렬을 준비하시다가 일단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무원 같으면 바로 임용이 돼서 바로 현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잠깐 동안에 교육 과정을 또 일부 걸치는 경우들이 많죠. 자, 여러분들이 교육 과정 걸칠 때 봉급 나와요, 안 나와요? 네, 봉급 나와요. 조금이라도 나옵니다. 자, 그 시수에 따라서 혹은 여러분들이 교육받은 날수에 따라서 계산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봉급이 나오는데, 원칙적으로 이제 이 봉급이 이때까지 한 번도 아르바이트나 이런 거 해보지 아니하고 처음으로 이제 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아니면 공공기관에 내가 통장 번호를 알려줬더니 이제 봉급날 찍혔어요. 띠리릭 하고 찍히거나 아니면 인터넷 뱅킹을 딱 봤더니 돈이 짠 하고 들어왔어요. 첫 봉급이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그 느낌 어떨까요? 굉장히 좋겠죠. 와, 나도 내 힘으로 돈을 벌었다라고 하는 이런 느낌이 있고, 야, 이거 어떻게 쓸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게 이제 이런 느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세요. 자, 그런데 제가 한 15년, 20년 근무를 했어.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있고 이제 아이들이 커서 고등학교, 대학교 가고 막 이렇게 돈 들어갈 때가 많아. 그런데 봉급날 띠리릭 하고 통장에 돈이 찍히고 혹은 인터넷 통장에 돈이 짠 하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내가 처음 봉급 받았을 때 그 느낌하고 똑같은 느낌으로 아주 새로운 느낌으로 좋다 이런 느낌이 들까요? 아니면 아이씨 저거 들어오나마나 뭐 바로 돈 다 빠져나갈 텐데 라는 생각이 들까요? 전자 후자? 네, 후자겠죠. 후자가 돼요.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이 한 20년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 결혼을 하고 아이 낳고 이렇게 살다 보면 돈이 들어오는 날이 아니죠. 들어오자마자 바로 돈이 축축축축 빠져나갑니다. 그죠? 자, 이런 형태로 되어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일 처음에 생존욕구라고 하는 게 뭐죠? 의식주 문제 혹은 건강의 문제 혹은 내가 놀고 휴양을 즐기는 그 문제가 내 힘으로 해결이 되어서 그게 일정 부분 간다라고 하는 게 그 생존욕구예요. 근데 문제는 그 생존욕구가 제일 처음에 내 힘으로 해결했다라고 하는 그 정말 그 좋은 느낌, 그 느낌도 있지만 그게 계속 되어지면 그게 새로운 느낌이 된다 아니면 당연한 것이 된다? 당연한 것이 된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방금 전에 닿았던 1번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떤 욕구가 충족되고 나면 그 욕구의 강도는 점점 강해져 약해져? 약해지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가 돼? 당연한 것이 돼. 좋아 이런 게 아니고 뭐 들어왔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당연한 것이 된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미 만족되어진 욕구는 그 다음 욕구를 위한 어떤 인센티브가 안 돼요. 그건 당연한 것이 돼요. 그래서 플러스 알파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자, 이건 뭐입니다. 인간의 욕구 단계는 명확하게 구분되면 욕구와 혹은 행동과의 관계를 1대1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 단계가 명확하게 구분된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고도의 욕구로 올라갈수록 조직은 개인을 통해 관리하기가 어려워지고 조직과 개인의 갈등의 소지가 점점 커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내가 이제 하위직일 때 하고 고위직으로 갈수록 내가 한 말, 내가 한 행동에 영향력은 커질까요? 적어질까요? 훨씬 커지죠. 내가 제일 처음에 신입사원일 때 잠깐 실수하면 위에 있는 선배들이나 아니면 위에 간부가 뭐 그럴만해 좀 그러면서 배우는 거야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내가 부장되고 차장되고 일정한 계급이 되고 혹은 내가 어느 정도 직급이 되어가지고 과장급이 됐는데 실수를 한다. 그럼 위에서 뭐라 그래요? 과장이나 됐는데 그런 일을 하고 있어? 뭐 이러면서 이제 욕을 얻어먹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 조직 자체가 휘청거리기 시작해요. 한 번씩 실수할 때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조직의 개인과의 갈등 그 부분 자체가 굉장히 커집니다. 파급력보다 커지고요.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이 두 개의 낮은 욕구, 생존 욕구나 안전의 욕구 같은 이런 부분들은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해요. 이게 필요 없는 사람 있어 없어? 없어. 인간인 이상 이 생존 욕구하고 안전의 욕구는 그 누구나 다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없는 상태에서 그 위로 가는 건 거의 불가능한 상태예요. 이게 돼야만 인간은 기본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다섯 번째, 각각의 욕구가 비교적 만족될 때까지 위로 올라가는 순서상 사람은 다음 단계의 보다 높은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의식주 문제도 해결이 안 됐는데 나는 자아실현 해볼 거야. 뭐 사회적 욕구 해볼 거야. 이런 것이 되냐? 그런 게 안 된다는 거야.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아래쪽 욕구가 충족이 돼야만 위로 간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여섯 번째, 5가지 욕구의 서열은 항상 그렇게 정해진 건 아닙니다. 이제 이거는 언제나 혹은 반드시 이렇게 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예외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예외가 별로 없다. 물론 인간 중에는 좀 특이한 분들이 있긴 있어요. 그래가지고 생리 욕구도 안 됐는데 나는 사회적 욕구로 갈 거야. 이렇게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 간혹. 어쩌다 한 번씩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 그거는 말 그대로 완전히 예외야.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밑에 가로나 기출문제 설명 잠깐 봅니다. 개인에 따라서 아주 특이하게 생리적인 욕구와 하위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자아실현의 욕구를 가장 크게 느끼는 사람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방금 전에 5가지의 순서에 관련된 5단계의 욕구를 말씀드렸는데 그게 언제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혹은 항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7번째,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의 불만은 보상 행동을 일으키도록 기대될 수 있다. 뭔가 내가 이거 했으면 그 다음 뭐 해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쉽게 말하면 기브 앤 테이크 같은 이런 것들이 뭔가 있다라는 거야. 기대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8번째, 정상적인 사람의 궁극적인 목표.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뭐야? 어떤 인간이든 간에 자아실현의 욕구를 한번 해보고 싶어. 뭐 이런 것들은 욕구가 다 있어요. 뭐 꼭대기 안 올라가 보시면 안 가보고 싶은 분 있어요? 없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누구나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지. 자, 그래서 9번째. 매슬로우가 말하는 인간의 욕구 중에 가장 강렬한 욕구는 뭐냐? 생존 욕구야. 왜? 이게 인간의 본능이거든. 완전한 본능. 먹고 자고 입고 놀고 하는 이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이기 때문에 가장 강렬하다, 강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0번째, 인간관계의 접근 방법을 채택한 관리자는 노동자들의 어건 이 자아실현에 이르도록 도와주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제 결과적으로 리더들은 자기가 이끌고 있는 이 직원들을 이렇게 자아실현의 욕구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특징이죠. 그 다음 11번째, 자아실현이 된 노동자는 더욱 자신만만해지고 원숙해지고 생산적인 노동활동을 하는 노동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12번째, 마슬로우의 5단계 욕구 중에 조직의 목표와 가장 조화롭하기 어려운 개인의 욕구는 자아실현의 욕구이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자아실현의 욕구는 자기가 리더예요. 짱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끌어 가려고 그래요. 자기 의도대로. 그렇기 때문에 조직의 목표하고 맞지 않았을 때는 충돌했을 때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이 돼요. 앞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직급이 좀 낮고 신입사원 실수하는 거하고 조직의 짱이 사고 치는 거하고는 파급효과가 엄청나게 다릅니다. 더더군다나 그 조직의 목표하고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면 그때는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형태의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5단계 욕구 이론을 보면요,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일부 교재는 이 생존 욕구를 위에다 쓰고 자아실현 욕구를 아래다 쓰는 경우가 있어요. 왜? 책은 위에서 아래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쓴다 이렇게 쓰는 분이 있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이 5단계 욕구 이론은 뭐예요? 상향식이잖아요. 그죠? 생존 욕구가 되면 그 위에 이제 사회적 욕구가 있고 하는 이런 형태예요. 그 위에 자신의 욕구가 있고 뭐 이런 형태로 위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교재를 쓸 때는 생존 욕구를 아래다 썼고 그 위에 안전의 욕구, 그 다음에 사회적 욕구, 그 다음에 전경 욕구, 그 다음에 자아실현 욕구라고 하는 순서대로 상향식으로 책을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론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기 쉽게 한다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쓰면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시고요. 자, 그래서 생리적 욕구라고 하는 건 뭐냐?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건강을 기본적으로 했을 때 그걸 갖고 싶어 하는 욕구, 우리는 그것을 생리적 욕구라 그래요. 먹고 입고 잡고 먹고 입고 자고 그리고 건강하고 놀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욕구를 우리는 생리적 욕구라고 한다. 그래서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고 그리고 잠이 오고 그리고 성적인 욕구가 있고 하는 이런 아주 기초적인 욕구들을 채우는 것을 우리는 생리적 욕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생리적 욕구는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최하 단계의 욕구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합니까? 돈 벌잖아요. 그죠? 돈을 벌어야 먹을 것도 살 수 있고 집도 이제 주거할 것도 마련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보수와
휴양이 있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조건이라는 거죠. 그 다음 안전의 욕구입니다. 안전의 욕구는요, 방금 전에 생리 욕구를 꾸준히 채워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 그때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게 안전하다. 그리고 지금 내가 이 상태로 가더라도 내가 누군가로부터 이게 죽임을 당하거나 혹은 누군가로부터 상해를 입거나 하지 않고 또 나의 재산도 손상되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이 안전함을 그대로 계속될 수 있을 때 그때 안전의 욕구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전의 욕구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의 나의 신분 그리고 나의 생활에 대해서 불안함이 없을 때 우리는 그것을 안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위험과 불안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보호의 욕구, 내가 멀쩡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지금 멀쩡한 것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나의 신분과 나의 재산과 나의 건강이 멀쩡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채워지면 그게 안전의 욕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 안녕, 안정, 보호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한 번만 나와야 돼? 쭉 나와야 돼? 돈이 쭉 나와야 돼.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 연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연금을 받아야 되죠. 내가 다치더라도 연금이 나와서 내 생활이 유지가 돼야 돼요.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분보장이 돼야 되죠.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니거나 공직에 가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신분이 보장이 돼야 돼요. 그리고 고용관계가 유지돼야 돼, 계속. 그죠? 나 한 달 하고 끝 하면 안 돼요.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고용관계가 유지가 돼야 돼. 그리고 또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도 있고, 막 이런 형태로 이제 활동을 하는 것을 우리는 안전의 욕구 때문에 그런 활동을 한다, 이렇게 봐요. 그 다음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것은 사회적 욕구예요. 혹은 애정의 욕구죠. 내가 한 팀의 구성원이야. 내가 이 과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동료들과 함께 으쌰으쌰 해가지고 성과를 한번 만들어 봐야지 라고 하는 이게 이제 사회적 욕구 혹은 애정의 욕구예요. 그래서 동료로서 혹은 상사와 부하로서 혹은 조직 구성원으로서 혹은 조직체에 있어서 친감을 느끼고 소속감을 느끼고 귀속감을 느껴가지고 같이 뭔가를 해보고자 하는 거, 다른 사람과 함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때 이제 애정 혹은 사랑 혹은 소속감 혹은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끈끈한 정 뭐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가 상당히 중요해지고요. 또 다른 사람의 어려운 점을 내가 들어줄 수도 있어요. 고충을 서로 나누고 수 있어요. 고충 관계를 개선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게 사회적 욕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존경의 욕구예요. 이때 존경의 욕구는 다른 말로 긍지에 대한 욕구 혹은 주체가 되는 욕구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망을 얻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내가 명예를 얻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느 정도 직급이 올라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의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에 참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권한을 넘겨받기도 하고 나의 권한을 부하 직원들에게 줄 수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부하 직원들에게 포상을 하기도 하고 내가 포상을 타기도 하는 이런 형태로 갔을 때에 결과적으로 존경 욕구가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제 최고가 되는 것이 바로 짱이 되는 게 뭐예요? 자아 실현의 욕구는 자기 실현의 욕구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장래에 자기를 완성하고 싶은 욕구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때까지 억눌러놨던 그 잠재력을 최고도로 발휘해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펼쳐가는 거예요. 이게 자아 실현의 욕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승진을 되도록이면 최고까지 가는 거죠. 고위직까지 가고 이런 것들의 합리적인 어떤 루트를 만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자아 실현의 욕구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2020년도 부분에 지방직에서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다수 출제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일단 보시고요. 잠깐 쉬었다가는 나머지 이론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